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그 말을 뱉는 어머니.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어머니. 굳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더 어머니.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는지는 이야기가 끝날 저도 때쯤 알게 사람이에요. 됩니다. 시니어 사랑방 사연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악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악당이 자기 입으로 직접 이야기를 해줍니다. 흔히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억울하고 아프고 눈물 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처를 준 사람 쪽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처음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오래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됐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그녀를 지배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그럼 본 사연 시작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화도 나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엔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들,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말들, 어디선가 느껴본 것 같은 감정들. 그래서 더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주 작은 불편함에서 시작해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사람을 밀어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편한 쪽을 택하고 미안한 줄 알면서도 당연한 척 행동하는 것. 더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삶을 지워버리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언제든 될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한 며느리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 그녀가 저지른 일,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것.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것들.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 불편함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솔직한 선물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의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불편했을 뿐이라고. 그 불편함이 잘못인 건 아니라고. 우리가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온 건 남편의 강한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두기 불안하다고. 외로우실 거라고. 같이 살면 서로 좋지 않겠냐고. 남편은 며칠에 걸쳐 그 말을 했습니다. 밥 먹을 때 잠자리에서 출근하는 차 안에서도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각도에서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반복했습니다.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어른들 눈치도 있고 남편이 원하는 것도 있고 내 마음 한켠에선 괜찮을 거라고 적응하면 될 거라고 그렇게 다독이며 이삿짐을 쌌습니다. 이삿짐을 싸면서 나는 나름의 기대를 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어머님과도 친해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TV도 보고
그런 따뜻한 풍경 같은 것들을 마음 한쪽에서 살짝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같이 살기 시작하자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 집은 어머님의 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냉장고 안에 있는 것도, 벽에 걸린 달력도, 부엌 선반 위의 그릇들도 전부 어머님의 취향으로, 어머님의 방식으로, 어머님의 시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에는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낡아서 삐걱이는 서랍, 테두리가 벗겨진 소파, 형광등이 깜빡이는 복도. 그것들이 어머님의 세월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것들이 전부 바꿔야 할 것들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손님 같았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못했습니다. 손님은 며칠 있다 가면 그만이지만 나는 여기서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것도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채로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기대를 했습니다. 새 출발, 새 살, 새로운 시작. 이 집에서 어머님과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 나름 설레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는 어머님이 혼자 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된장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뚜껑이 들썩일 때마다 김이 피어오르고 그 사이로 오래된 냄비의 쇠 냄새가 은근하게 섞였습니다. 코끝을 자극하는 구수한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집 냄새겠지만 그날의 나에게는 이상하게도 낯선 냄새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진 손으로 국자를 들고 아주 밝게. 아니야. 괜찮아. 너는 앉아 있어. 그 웃음이 진심이었다는 건 나도 알았습니다. 어머님은 기쁘셨을 겁니다. 아들도 왔고 며느리도 왔고 오늘부터 같이 사는 첫날이니까요. 그 국을 정성스럽게 끓이셨겠지요. 아마 아침부터 준비하셨을 겁니다.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기는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어머님이 밥 다 하시네. 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에서 눈도 안 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그러셔. 그냥 앉아서 기다려. 그냥 앉아서 기다려. 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게 그게 내 역할인 건지 아니면 그게 편한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왜인지 모르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응하면 될 거라고. 서로 맞춰가면 될 거라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벌써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쌀 씻는 물소리, 냄비 부딪히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나를 깨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하면 나 할 테니까 들어가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게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뭘 해야 하는 걸까? 내 자리가 없다. 저녁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된장국과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를 차려놓으셨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밥상. 그런데 나는 그 밥상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밥상이 매일이라니. 좀 더 다양하게 먹고 싶은데.
어제도 된장국이었는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이 정성을 다해 차린 밥상이었는데, 나를 위해, 아들을 위해 일찍 일어나 준비하신 밥상이었는데, 그 마음이 담긴 밥상을 나는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정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느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셋이서 어머님이 먼저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먹어라라는 한마디와 함께 그 한마디가 이 집에서 가장 익숙한 말이라는 게 그때는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된장국을 떴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맛이니까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집에 온 것처럼 나는 어머님을 힐끗 봤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드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짰습니다. 나는 아주 작게 남편만 들릴 만큼 속삭였습니다. 좀 짜네. 그 한마디가 그날 밤 어머님의 잠을 빼앗아갈 줄은 그때의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오래된 형광등 아래 천장을 바라보며 이 집이 정말 내 집이 맞나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밥상에서 들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고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좀 짜네. 이거밖에 없어요. 좀 다양하게.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말하는데.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아주 작고도 치명적인 시작. 불씨는 언제나 작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번질지는 피울 때는 모릅니다. 사람은 불편하면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이미 많은 것이 지나고 난 뒤에, 이미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난 뒤에,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 이유를 만들어내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부엌에서 울리는 소리가 싫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들려오는 쌀 씻는 소리, 냄비 부딪히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나를 깨웠습니다. 잠이 들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 소리들이 꼭 귀에 꽂혔습니다. 어머님은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나도 압니다. 아들 밥을 차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며느리에게 정성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리듬이 어머님의 삶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불편했습니다. 내 수면이 방해받는 것도 싫었고, 내가 뭔가를 할 자리가 없다는 것도 싫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어머님의 움직임이 이 집의 주도권이 어디 있는지를 매일 아침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깃발을 꽂아두는 것처럼 이 집은 내 것이라는 깃발을.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부엌에서 나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냥 받아쳤습니다. 미역국 끓였다.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나는 멈칫했습니다. 좋아한다고 한 게 언제였더라. 아마 처음 왔을 때 한 번 먹고 맛있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셨구나. 그런데 그날 아침 나는 미역국이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느끼한 게 당겼습니다. 빵이나 커피 한 잔으로 간단하게 때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날따라 어머님의 그 밝은 얼굴이 이상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은 그 얼굴이. 나는 그냥 그 말을 했습니다. 아, 저 요즘 미역국 별로 안 먹는데요. 담백한 게 좋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어머님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 밝던 웃음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순간,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국을 저으셨습니다. 다시 웃으려 하셨습니다. 그 웃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웃으려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도 내 취향이 있는데 맛도 없는 걸 억지로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밥상을 차려두고 어머님이 먹자 하셨는데 나는 이미 밖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히 급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날따라 집에서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밥상 앞에 어머님과 함께 앉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나갈게요. 밥은 밖에서 먹을게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조용하고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속도로. 그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집에서는 항상 뭔가를 의식했습니다. 어머님이 보시는 게 뭔지, 어머님이 듣고 계신 게 뭔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식들이 쌓여서 집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내 행동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있는 게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비교가 되었습니다. 카페의 그 자유로움과 집안의 그 묵직함이. 아무것도 없는 카페보다 가족이 있는 집이 더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같은 리듬으로 사셨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TV 보시고 주무시고 그 리듬 안에 내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반대로 말하면 나는 그 리듬을 깨고 싶었습니다. 내 집이기도 한데,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부터 냉장고 안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쓸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래 쓰시던 자리를 슬쩍 바꿨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점점 당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음식 마음대로 드시지 마세요. 제가 정리해둔 게 있어서요. 그 말이 어머님 귀에 어떻게 들렸을지 그때의 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그날 밤 나는 남편과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떠들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물 한 잔을 마시러 나오다가 우리의 웃음소리를 듣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님이 그날 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여기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일까? 그 생각이 어머님 머릿속을 맴돌았다는 것을.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집에 살면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느끼고 싶지 않았던 걸 수도 있습니다. 느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어머님이 힘드신 걸 느끼면 그게 내 탓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느끼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모른 척 했던 겁니다. 그게 내가 한 것들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한 것도 있지만 보면서 모른 척한 것, 느끼면서 외면한 것, 그게 어쩌면 더 나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방문을 두드렸더라면,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했더라면, 어쩌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집 명의는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이야기에서 남편이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결혼 전이었는지 결혼 직후였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먼저 생각한 건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편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동의하는 것보다 먼저 찬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미리 명예 정리해두자고 해봐. 요즘은 그렇게들 하잖아.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나는 옆에서 자연스럽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 모르세요? 나중에 세금도 많고 복잡해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말을 예쁘게 했습니다. 부드럽게 걱정해 주는 척 진심을 담아서. 나는 그때 진심으로 그 말을 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반이었습니다. 관리해 드리고 싶기도 했고 명의가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해 두는 게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게 어머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관리해드린다는 말 안에 이미 균형이 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수십 년을 사신 집의 명의를 어머님의 자식 부부가 관리한다. 그게 말이 되는 일이었을까요? 집의 주인이 집을 관리받는다는 게. 어머님은 처음에 웃으셨습니다. 왜? 아직 멀쩡한데. 그 말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거부감 또는 두려움.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내 집 명의를 넘기라는 말이 어머님 귀에 어떻게 들렸을지.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계속 권유했습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집요하게. 어머니, 진짜로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지금 정리해 두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아요. 어머님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들이 원하니까, 며느리도 그러라고 하니까,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 같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아마도 아들 부부와 잘 지내고 싶으셨으니까. 부동산 사무소에 함께 갔습니다. 종이 냄새, 잉크 냄새가 섞인 공기, 형광등 아래 줄지어 놓인 서류들. 직원이 설명하는 동안 어머님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어머님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중간에 한번 물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나도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님이 도장을 드셨을 때 손이 아주 조금 떨리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봤으면서도 웃으며 종이를 밀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요. 탁! 그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 집이다. 그 생각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 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리모컨을 먼저 집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녁 메뉴를 내가 결정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청소 방식을 두고 의견을 냈습니다. 어머님이 수십 년을 쓰시던 물건 배치를 슬쩍 바꾸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항상 앉으시던 식탁 자리에 내가 먼저 앉는 날도 생겼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라는 게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리모컨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 TV 보시려고요? 어머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반사적으로. 아니야, 그냥. 저는 뉴스 보려고요. 나는 아무렇지 않게 리모컨을 집어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채널을 돌리며 뉴스를 찾았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나는 TV를 켰습니다. 앉을 자리도 권하지 않은 채. 지금 생각하면 그 장면이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님은 서 계셨습니다. 본인 집 거실에서. 나는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한 듯. 마치 원래부터 내 집이었다는 듯이. 그 장면을 다른 사람이 봤다면 누가 주인처럼 보였을까요? 주인이라는 건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태도였습니다. 어머님은 이 집의 명의를 이미 넘겨주셨는데도 조용히 당당하지 않게 사셨습니다. 나는 명의를 받았는데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인 양 굴었습니다. 명의가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서명 하나가. 그런데 어머님도 그 서류 안에 뭔가를 넣어두셨습니다. 내가 읽지 않은 단 한 줄의 문장을. 나는 집 명의를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안에 내가 읽지 않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 그 한 줄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꿀 줄은 그때 알았더라면. 나는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의 방식이었습니다. 대놓고 나가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나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신 조금씩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씩 어머님 스스로 이 집이 불편해지도록, 어머님 스스로 떠나고 싶어지도록.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더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직접 말하는 것보다 음식을 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차려주신 걸 먹기 싫다는 티를 냈습니다. 청소도 제가 할게요라고 하면서 어머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쓰시던 물건을 조금씩 치웠습니다. 어머님이 거실에 계시면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의 공간이 생기는 거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밤이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조심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내 집이었으니까요. 내 방에서 내 남편과 이야기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나 진짜 못 살겠어. 하루 종일 눈치 보여. 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그렇게까지 했다고. 나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어머님 편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님을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어머님 편인 건지 그냥 갈등을 피하고 싶은 건지 구분이 안 됐지만 했잖아. 계속 간섭하고 냉장고도 마음대로 쓰고 내가 정리해둔 걸 다 흩어놓고. 사실 어머님이 냉장고를 마음대로 쓰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압니다. 어머님 것이었으니까요. 원래 어머님이 수십 년을 쓰시던 냉장고였으니까요. 내가 정리해둔 것도 어머님 입장에선 자기 냉장고에서 자기 자리를 빼앗긴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내 공간이 침범당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둘이 사는 게 더 편하지 않아? 남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조이게 만들었습니다. 뭔가를 말해줘야 하는데 어느 쪽 편을 들기 싫은 침묵이었을 겁니다. 집도 우리 명의잖아. 이 말을 할 때 나는 무기를 꺼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약간의 쾌감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명의라는 사실이 나를 조금 더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 그건 쾌감이 아니라 잔인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럼 말해. 나가시라고. 남편이 아주 작게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 말이 오가는 동안 방 안에서 어머님이 그 말을 전부 듣고 계셨다는 것을, 물을 마시러 나오다가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이 굳어버리셨다는 것을, 벽에 손을 짚고 손바닥이 식은 땀으로 젖어가는 것을 느끼셨다는 것을, 내가 어디로 가? 그런 말을 속으로 중얼거리고 계셨다는 것을. 나는 그날 밤 잘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마시고 다시 들어와 이불을 덮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등 뒤에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 집이 정말 내 집이 맞나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걸 밤새 보셨습니다.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결론이 나 있었으니까요. 이 집엔 우리 둘이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우리에 어머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있던 어머님의 위치는 도움이 필요한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럽고 치워지지 않는 불편함. 나는 그 불편함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 불편함의 이름이 사람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알면서 외면했을지도. 그게 더 솔직한 말일지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설득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 순간 진짜로 믿어버립니다. 나는 그 단계에 이미 들어서 있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각자의 삶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날 새벽 어머님은 오래된 서랍 하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서랍을 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참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 서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나는 그날 오래 참아온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한 번에 하는 편입니다. 망설이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말하고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이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명확히 해야겠다는 결심이 선 날, 어른스럽게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어른스럽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른스러운 게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셨습니다. 된장국,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그날도 어김없이 손을 많이 쓴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밥 한 그릇을 드셔도 반찬을 여러 가지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게 어머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는요. 어머님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미 뭔가를 감지하신 건지, 어쩌면 이 말이 오겠다는 걸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집안일 좀 나눠서 하죠.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틱탁, 틱탁. 뭐? 어머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나는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속 제가 다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 것도 있고
어머니 것도 있고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금 생각하면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 압니다. 집안일을 다 하는 건 어머님이셨는데 나는 오히려 덜 했으면 덜 했지, 더 한 게 없었는데. 그런데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생활이 버겁다고, 내 시간이 없다고, 어머님이 해놓은 방식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그리고 생활비도 조금 보태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어머님의 숨이 멎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같이 사는 거니까요. 나는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게 이상한 일이냐고, 같이 살면 생활비를 나누는 게 맞지 않냐고.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님 입장에서 그 말은 이런 의미였을 겁니다. 내 집에서 내 아들 밥 해먹이고 청소하고 수십 년을 살아온 집인데 이제 와서 내가 생활비를 내야 한다는 말. 손님도 아니고 세입자도 아닌데 어떤 이름으로 이 집에 있어야 하냐는 말. 어머님이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오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겠지. 정리. 나는 그 단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내가 정리하려 했던 것이 사람이었다는 걸 나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짐이 아니라 사람을. 수십 년의 삶이 담긴 사람을. 그날 이후 나는 더 노골적으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은 따로 했습니다. 우리 것만 따로 준비하고 어머님 것은 간단하게 차렸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는 날에는 특히 더. 어머니, 저녁은 제가 따로 할게요.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남편과 둘이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 기름 튀는 소리, 함께 웃는 소리.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 같았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그리고 어머님 방에 쟁반을 들고 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조금, 식은 국.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님이 쟁반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로 드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요. 잠시 후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 말을 하면서 입안이 쓰게 느껴지셨다는 걸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남편에게 가볍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저렇게 드시는 게 편하대. 그 말이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갔다는 것을, 어머님이 숟가락을 들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눈이 뜨겁지만 울지 않으셨다는 것을, 울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 나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어머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그 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는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지만 바람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습하고 답답한, 숨이 조금 막히는 날. 커튼이 축 늘어져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흐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나는 어머님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이 떨린다는 걸 봤습니다. 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해야겠다. 더 끌면 안 된다. 불편한 게 더 쌓이기 전에
지금 말해야겠다.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망설임은 이게 맞는 일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 게 더 깔끔한가에 대한 망설임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님 앞에 섰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님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뭐를? 그 목소리가 작으셨습니다. 아주 작으셨습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주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말했다. 드디어 정리가 된다. 이제 시작된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의 입술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눈을 피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니도 혼자 지내시는 게 더 편하시잖아요. 어머님이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제 남편. 제가 아니라 남편을 먼저 보셨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남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째, 깍, 째, 깍. 그리고 나온 말이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그 순간 어머님의 눈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불 꺼지듯 조용히 소리도 없이. 그리고 어머님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두 손을 소파에 짚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모습이 갑자기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 그래. 나가야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그 다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말했다는 해방감 같은 건 잠깐이었습니다. 그 뒤에 남은 건 묵직한 무언가였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 나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오늘 하루가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도 없었습니다. 탄식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뭔가를 꾹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침묵. 나는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런데 어머님은 그날 밤 방에서 낡은 서랍을 열고 계셨습니다. 오래된 봉투를 꺼내 들고 계셨습니다. 색이 바랜 종이를 펼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고 계셨습니다. 눈이 흐릿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읽으셨습니다. 조건부 증여. 그 세 글자를.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원두 갈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커피 향이 퍼지면서 잠이 조금씩 달아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어머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에 계신 것과는 다른 고요함.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조용함.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낮은 목소리. 뭔가 오래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짧은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그래, 알겠어 하는 소리들. 나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누구랑 통화하시든 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머님의 눈이 달랐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힘이 빠져 있던 작아 보이던 눈이었는데 그날 아침 뭔가 다른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심 같은 것, 아니면 각오 같은 것, 아니면 방향을 찾은 사람의 눈빛 같은 것. 어머님이 단정하게 옷을 고쳐 입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머리도 빗으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내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잠깐 나를 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갈 때가 좀 있다. 그리고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집 안에서 신으시던 편한 슬리퍼가 아니라 외출용 신발을, 마치 중요한 곳에 가는 사람처럼, 어딘가 중요한 약속이 있는 사람처럼. 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잘 됐네요.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나가실 채비를 하시는구나. 이제 진짜 움직이시는구나. 좀 알아보시는구나. 어머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이 집을 바라보시는 눈빛이었습니다. 꽤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포기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이 집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 집과 나누는 약속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커피를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하고 좋았습니다. 남편도 아직 자고 어머님도 나가시고 집이 온전히 내 것인 것 같은 그 시간. 나는 그날 느긋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가셨는지 묻지도 않았고 뭘 하시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날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 영자 씨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오래된 집. 문을 열자마자 친구가 반겨줬습니다. 어머님이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그 친구가 서류를 펼치며 표정이 굳었다가 서서히 바뀌었다는 걸 나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야, 너 이거 진짜냐?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잊고 있었어. 그리고 잠시 후 그 친구가 입꼬리를 올리며 한 말. 판 뒤집는 거네. 나는 그날 저녁 남편과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은 핸드폰을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러보고 계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익숙하지 않은 기능을 천천히 익히시면서 날짜를 확인하고 시간을 확인하고 소리가 잘 녹음이 되는지 확인하시면서 날짜, 시간, 장소, 기록,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조용해진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이 이상하게 조용해지셨습니다. 예전에는 간간히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밥 먹었냐, 날이 춥지, 어디 가냐. 그런 짧은 말들이라도. 그런데 그 즈음부터는 먼저 말씀을 거시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게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잘 받아들이시는구나, 라고. 이제 좀 조용해지셨네, 라고. 현실을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뭔가를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셨습니다. 밥도 드시고 주무시고 가끔 친구 집에 다녀오시고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뭔가 달랐습니다. 포기한 조용함이 아니라 준비하는 조용함. 체념의 고요함이 아니라 기다리는 고요함. 뭔가를 잃고 조용해진 게 아니라 뭔가를 모으면서 조용해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뭔가를 찾다가 어머님이 방 안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를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작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어머니, 뭐 보세요? 어머님이 핸드폰을 스르르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그 눈빛. 뭔가를 감추고 계신 눈빛. 하지만 당황한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모르겠어. 그냥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실 준비하시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겠지. 그거겠지. 알아보시는 거겠지. 그런데 어머님이 준비하시는 건 나가실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조용히 하루하루를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어머님께 한 말들. 내가 냉장고 앞에서 어머님을 막았던 그날. 내가 쟁반에 식은 밥을 담아드렸던 저녁. 내가 여기서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던 그 순간. 내가 요즘 시대에 안 맞으세요라고 했던 그 아침. 하나하나 날짜와 시간을 적으면서 핸드폰 안에 녹음 파일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채로 차곡차곡 묵묵히. 그리고 어머님의 손에는 낡은 봉투가 늘 들려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있는 서류. 내가 아직 읽지 않은 조항. 조건부 증여. 부양 의무 불이행 시 증여 무효.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알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곧 나가실 거라는 생각만 하면서 그 며칠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친구분 집에서 돌아오신 날 나는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와 똑같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인사도 없으셨습니다. 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같은 집에 있는 두 사람으로 서로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어머님은 달라지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말수가 적으셨고 조용하셨고 평소처럼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달랐습니다. 어딘가 심지가 생긴 것 같은,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생긴 것 같은, 그걸 나는 그냥 포기하셨나 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라고. 그런데 어머님은 나가실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훨씬 더 단단한 모습으로, 훨씬 더 준비된 모습으로. 나는 그날 참아온 게 터졌습니다. 어머님이 나가신다고 하시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계셨습니다. 짐도 싸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방에 계셨고 여전히 아침마다 집 안에 계셨습니다. 나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움직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건가? 일부러 버티시는 건가? 그 생각이 아침부터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부엌에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식탁에 앉아 뭔가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자리에서 평소와 같은 자세로.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먹자. 나는 멈칫했습니다. 네. 이제 나도 쉴 때 됐지.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내가 예상했던 어머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풀이 죽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단단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모습이 갑자기 불편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동안 누가 집안일 다 했는데요? 어머님이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지. 짧게. 단 3글자. 그 말이 가슴을 탁 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맞는 말이라서 더 화가 났습니다. 맞는 말을 듣는 게 틀린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아픈 법입니다. 아니,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하죠.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같이 사는 거면 기본은 하셔야죠. 그때 남편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왜 그래 아침부터? 나는 바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지금 갑자기 집안일 안 하신대. 남편이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 망설이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온 말은 엄마, 그냥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그 말이 마지막 기대를 부숴버렸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의 마지막 기대를. 어머님이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프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나가면 되지. 나는 바로 말했습니다. 네, 그게 맞죠. 너무 빠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님이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 너무 불편했어요. 생활 방식도 안 맞고 계속 간섭하시고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에 안 맞으세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나쳤다. 뭔가 너무 지나친 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감각을 바로 억눌렀습니다. 당연한 말을 한 거야. 솔직하게 말한 거야.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돌아서셨습니다.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집을 나가셨습니다. 나는 창문으로 어머님이 걸어가시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를 향해 확실히 걸어가시는 것 같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나는 커튼을 살짝 잡은 채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불안함. 무섭다는 건 뭔가를 잘못 건드렸을 때 드는 느낌이 아닐까요? 땅을 잘못 밟은 것처럼, 기둥을 잘못 건드린 것처럼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을 때 생기는 저 깊은 곳의 흔들림. 나는 그게 그냥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은 그냥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어딘가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어머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향해 가시는 거라는 걸.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님은 혼자가 아닌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 옆에 선 사람들을 보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다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어머님 뒤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일반 방문객이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 있다가 굳었습니다. 무릎 뒤가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느낌.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신발을 벗으시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하러 온 거다. 그 목소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집에서 어머님 목소리가 이렇게 단단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남자들이 거실에 섰습니다. 어머님도 소파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낡은 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 종이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된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은 조건부 증여 상태이며 그 말이 시작되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건부 증여. 그게 무슨 뜻인지 아주 천천히 이해가 됐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뇌에 꽂히는 것처럼 부양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소유권은 원소유주에게 환원됩니다.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저희가. 남자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녹음과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정적. 귀가 멍했습니다. 녹음. 어머님이 녹음을 하고 계셨다. 내가 나가주세요라고 했던 말. 냉장고 앞에서 막았던 그날. 식은 밥을 갖다 드렸던 저녁. 요즘 시대에 안 맞으세요라고 했던 그 아침. 전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조용한 며칠이, 그 고요한 시간들이 어머님이 기록하시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화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좀. 어머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좀. 그 한 단어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니들이 나한테 한 건 뭐냐?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나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소유권은 원상 복구됩니다. 그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누가 나가야 할지.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라.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같은 집 안에서. 그런데 완전히 다른 자리에서 어머님이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손으로 짚은 바닥이. 그게 이상하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 바닥. 어머님이 수십 년 동안 닦고 쓸고 살아온 이 집 바닥. 나는 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환했습니다. 거리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 바깥 세상은 조용하고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안에서 내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얼굴을 묶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어떤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해야 하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해야 하나? 없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님이 뭔가를 끓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냄비 뚜껑이 들썩이는 소리. 된장국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집이니까 어머님이 드시고 싶은 걸 끓이시는 것. 그게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이 그날에야 처음으로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처음부터 내가 틀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집안은 이상한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님이 이 집에 계셨습니다. 이제 나가실 게 아니었습니다. 명의도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나는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어머님은 예전보다 더 자유롭게 계셨습니다. 냉장고도 마음대로 여셨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셨습니다. TV 리모컨도 먼저 드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으셨습니다. 나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노크를 했습니다. 2번. 조심스럽게.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랑 잠깐 얘기 좀 하면 안 돼? 긴 침묵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나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는데 들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야. 내가 생각을 못했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었는지.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제 알겠냐? 그 목소리가 차갑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엄마, 나 진짜. 다시 예전처럼.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없다. 단 2글자. 그 2글자가 방 안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 내 귀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건 네가 끊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남편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나는 몰랐어. 그 말이 이상하게 나를 찔렀습니다. 나는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지.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더 작은 목소리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 둘 다 알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머님이 힘드시다는 걸 알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른 척했던 겁니다. 어머님을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던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내가 한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하셨던 그 표정. 식은 국을 받아드시던 그 손. 그래.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 그 목소리가 얼마나 쓰셨을지, 그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키셨을지, 그리고 리모컨 앞에서 반사적으로 손을 거두시던 그 동작. 본인 집 거실에서, 본인이 수십 년을 살아온 집에서 그 동작 하나가 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클지. 나는 밤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 천장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집의 천장. 어머님이 수십 년 동안 보셨을 그 천장. 나는 그 천장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밤마다 이 천장을 보셨겠구나.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눈치를 보며 물 한 잔도 조심스럽게 마시러 나가시던 그 밤들에 이 집에서 손님처럼 지내시면서 내가 그 밤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내 불편함을 줄이려다가 어머님의 밤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법적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조건부 증여의 의미를 온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공식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부양 의무 위반에 따른 증여 취소 절차 개시. 나는 그 종이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활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서류를 사이에 두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두꺼운 법전들이 줄지어 있는 서가. 그 안에 우리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증여는 무효가 됩니다. 녹음 파일과 일지, 그리고 증인이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녹음이요? 네. 일상적인 대화를 담은 것으로 피증여자의 언행이 부양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순간 어머님이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시던 그 모습. 방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시던 그날들. 어머님은 그동안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한 말들을, 내가 어머님을 대한 방식들을. 나는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어요? 변호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절차가 시작됐다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어머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거리인데 다 낯설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이 부엌에 계셨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 소리가 불편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울려 퍼지던 그 소리가. 그런데 그날은 그 소리가 사라질 것 같아서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 소리를 싫어했었구나. 그런데 지금 이 소리가 없어지면 이상할 것 같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내가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다시 국을 저으셨습니다. 밥 먹을 거냐? 그 물음이.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된장국, 김치, 멸치볶음. 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떠먹었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왜 짜다고 했을까요? 아니,
사실은 짜지 않았는데 내가 짜다고 느꼈던 걸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짰으니까. 이 집이, 이 밥상이 모두 불편했으니까.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도 말없이 드셨습니다. 그 조용한 식사가 그날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을 가장 편하게 먹은 날이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한 뒤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밥상이 불편했습니다. 된장국 냄새도 낡은 그릇도 어머님이 먼저 앉아 기다리시는 것도. 그런데 그날은 그 모든 게 이상하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곧 사라질 것 같아서. 아니, 이미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뒤늦게 알아버리는 것들의 무게가 밥상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님께 말을 걸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 그 세 글자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비가 아니라 좀 굵은 비였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 바닥이 젖어가는 소리.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님보다 먼저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부엌에 있는 게 얼마만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님이 언제나 먼저 계셨으니까요. 쌀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뽀얀 쌀뜨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끓이는 방법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물을 넣고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파를 넣었습니다. 간을 봤습니다. 짰습니다.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수십 년을 이 간을 맞추셨을까?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한 번도 짜다는 말을 못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내가 단 한 번, 그것도 작은 소리로 짜내라고 했던 게 그렇게 아프셨을까? 그때 어머님은 얼마나 속이 쓰셨을까? 물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간을 다시 봤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머님 손맛에는 미치지 못할 겁니다. 수십 년의 손맛을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요. 밥이 됐을 때쯤 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부엌을 보시더니 멈추셨습니다. 한 발짝 멈추신 채로 나는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어머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가 오래된 자리였습니다. 수십 년을 앉으신 자리였습니다. 나는 밥과 국을 차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국을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잠깐 멈추셨다가 다시 드셨습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밥을 먹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세 글자.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말이라는 게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이 제 집인 것처럼 굴었고 어머니를 불편한 존재처럼 생각했고 그 말도 했고 잠깐 멈췄습니다. 요즘 시대에 안 맞으신다는 말. 제가 한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앞에서는 특히 더. 그런데 그날 아침 된장국 냄새가 퍼지는 부엌에서 어머님 앞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됐다. 짧게. 그리고 잠시 후. 됐어. 그 말이 용서인지 아닌지 나는 그 순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됐다는 건지, 이제 그만하라는 건지, 아니면 괜찮다는 건지. 어머님이 다시 국을 드셨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한 아침. 둘이 앉아 밥을 먹는 소리.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 그게 이렇게 크게 들릴 수 있는 건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되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어머님이 그 다음 내게 하신 말씀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됐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어머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방이 아니라 거실에서. 잠깐 앉아봐.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손, 주름진 손, 굵어진 손마디, 세월이 쌓인 손. 그 손이 처음으로 제대로 보였습니다. 그 손이 수십 년 동안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 집을 지켜온 손이라는 게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인 건 진행할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권리였습니다. 그게 맞다. 그게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어머님이 잠깐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말해두고 싶다. 나는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그 말이 이상하게 더 아팠습니다. 미워했다는 말보다 훨씬 더. 미움이었다면 어쩌면 이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미움이 아니었다는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처음엔 잘 지내보고 싶었어. 진짜로. 며느리랑 딸처럼 지내봤으면 했어. 아침에 같이 밥 먹고 장도 같이 보고 그런 거 하고 싶었어. 이 집에 활기가 생기길 바랐어. 어머님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을 그을 때마다 나도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물러나고 리모컨 앞에서 물러나고 밥상 앞에서 물러나고. 어머님이 잠깐 웃으셨습니다. 쓸쓸한 웃음. 그러다 방까지 물러났지. 그 말에 나는 그동안 내가 그어온 선들이 하나씩 보였습니다. 작고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선들. 그런데 그 선들이 쌓여서 결국 어머님을 방에서 더 깊은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어머님이 다시 찻잔을 드셨습니다. 너도 처음이었겠지. 시어머니랑 사는 게 어렵고 불편했겠지. 나도 안다. 그 말이 내 가슴 깊은 데를 찔렀습니다. 어머님은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그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상처받으셨고, 이해하면서도 혼자 버티셨고, 이해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게 함께 존재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게 어른이라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야.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해서 안 되는 말이 있어. 잠깐 멈추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안 맞는다는 말. 그건
쓸모없다는 말이거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오래 남더라. 사라지지 않더라. 어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밥 먹자. 배고프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결국 어머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어머님이 나를 불러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이삿날이었습니다. 박스를 쌌습니다. 테이프로 꼼꼼히 붙이고 사인펜으로 내용물을 적었습니다. 그릇, 옷, 책, 소품, 하나씩 하나씩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왔던 것들을 도로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들어올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물건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운 거였겠지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짐을 들고 나르는 그 모습이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2번씩 오가고 3번씩 오가면서 묵묵히 어머님은 방에 계셨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짐을 다 빼고 나서 어머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조심스럽게. 예전처럼 노크도 없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들어와.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날이었습니다. 창밖에 나뭇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 뺐어요. 어머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머님이 수십 년을 쓰신 방이었습니다. 오래된 옷장, 낡은 서랍장, 창가의 작은 화분. 다 어머님 것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어머니, 저 갑니다. 어머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나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 주름지고 굵어진 손, 굵은 손마디가 내 손을 감쌌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 그냥 손의 온도, 사람의 온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잡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진작 이 손을 잡지 않았을까요? 왜 진작 이 온기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이분을 내 편으로 두지 않고 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나는 이 손을 피했을까요? 살면서 이런 일도 있어.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안에서 사귀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말 한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어머니, 목이 메었습니다. 가서 잘 살아. 그 말 한마디가 내가 그 집에서 들은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남은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왔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한 번 더 닦으며, 현관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벽, 낡은 형광등, 오랜 시간의 흔적들, 그리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 어머님이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혼자, 아무 눈치 없이, 마음대로. 그 소리가 이렇게 좋은 소리였다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남편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집을 봤습니다. 오래된 집, 어머님이 수십 년을 사신 집, 내가 명의를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드린 집. 차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집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집에서 들리던 된장국 끓는 소리가 귀에 남았습니다. 그 소리가 처음엔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아침마다 울려 퍼지던 그 소리가. 그런데 이제는 그 소리가 그립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싫었던 것이 그리워지는 건 아마 그게 그냥 소리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만드셨던 분이 그리운 거겠지요. 차가 더 멀리 달렸습니다. 어머님이 사시던 동네가 점점 뒤에 남겨졌습니다. 길이 달라지고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그 한마디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서 잘 살아. 그 말이 이 차 안에도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어디까지든 따라올 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들려준 이야기. 처음엔 그저 불편했던 며느리가 선을 긋다가 그 선이 칼이 되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그 칼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화가 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이해가 가셨습니까? 혹은 어느 순간 나 자신이 그 며느리와 겹쳐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어머님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셨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선을 긋습니다. 내 것과 남의 것, 내 공간과 남의 공간, 내 방식과 다른 방식. 그 선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각자의 경계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선이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선이 될 때, 그 선이 사람을 물건처럼 정리하기 위한 선이 될 때, 그때부터는 다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이상합니다. 나쁜 의도 없이도 나쁜 짓을 하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멈추고 싶어도 자존심이 발목을 잡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자기 앞에 쌓여서 돌아옵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큰 소리를 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펑펑 울며 하소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참고 조용히 기록하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를 무기로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며느리는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새 집에서 어떤 저녁을 보내고 있을까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일 때 그 냄새가 나면 생각이 날까요? 어머님의 손이 가서 잘 살아. 그 말이.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오래 떠올리게 된 장면은 어머님이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가달라고 했던 사람의 손을, 집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의 손을, 쓸모없다고 했던 사람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도 있어. 그 한마디. 여러분, 그게 어른이 아닐까요? 상처를 받고도 그 상처가 씨앗이 되지 않도록, 미움이 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무언가 남겨두고 갔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내가 선을 긋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혹시 누군가를 물러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밥상을 차려주는 손. 일찍 일어나 쌀을 씻는 소리. 냉장고를 열기 전에 잠깐 망설이는 그 모습. 그것들이 다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그것들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또는 그냥 조용히 그 손을 한번 잡아드리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말보다 손이 먼저 기억합니다. 들었던 말은 잊어도 잡았던 손은 오래 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그 며느리를 욕하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선 넘은 며느리라고,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속이 시원하고 말하는 사람도 편합니다. 명확하고 쉬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시던 그 장면이, 가라고 잘 살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어머님은 이기셨는데 이긴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었는데 상처 입은 사람처럼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품이라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픔을 품는 것, 억울함을 품는 것, 그리고도 다음을 사는 것, 자기 자리를 지키되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사람을 보는 것. 어머님이 끓이시던 된장국은 단순한 국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집에서 살아온 수십 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쌀을 씻으시던 소리, 국물을 저으시던 손, 그것들이 다 어머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지켜내셨고 그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며느리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장면이 이 이야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혹은 집에 이미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오늘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눈치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손을 한번 잡아드리세요.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잡기만 해도 됩니다. 사람은 그걸 기억합니다. 오래, 아주 오래. 여러분의 따뜻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본 영상에 공감하고 위로 받으셨다면 제 행복입니다. 혹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혹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나 의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연은 AI 기술을 활용한 순수 창작물입니다. 다음에 좋은 사연으로 만나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